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분석가 한승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휴일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데이터의 놀자에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두 번은 참석했었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3년차 올해 여기 이제 연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내년에는 이 연단에 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보다도 훨씬 더 밀도 있게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사 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때 항상 이 슬라이드를 보면 좀 궁금했거든요. 저걸 왜 하나? 네, 궁금했었는데 발표 자료 만들면서 조금 찾아봤더니 이런 슬라이드를 한 장 넣는 것이 굉장히 그 청중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제 자랑을 하려고 넣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 좌표를 좀 넣어봤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분석 업무를 좀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 CRM 데이터 분석가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커리어 초반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신용카드와 그 유사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그런 신용카드 여신금융 쪽에서 데이터 분석하고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렇고 이제 좀 금융 말고 다른 분야로 좀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이후에는 뭐 데이터 온라인 게임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최근에는 이제 커머스 이런 쪽에서 데이터 분석가 업무로 확장해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랬고 오늘 강의 주제가 캐링 캐퍼시티잖아요. 혹시 이 영상 다 보셨나요? 안 보신 분? 그래 대부분 많이 보셨네요. 네. 이 영상이 2022년도 지금 4월 2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3년 좀 전이죠. 3년 정도 전에 이제 토스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를 이제 해주셨고 그 이후에 이 내용이 많이 회자되면서 좀 많이 주변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거 내용 아냐, 이거 좀 설명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용이 30분짜리인데 이 깊게 말씀해 주시진 않으세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입사해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입사 근데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들이 이제 제 주변에 있었고 저한테 혹시 이거 알고 있냐고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스터디 그룹 형식으로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했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점 여러 군데서 입소문이 나면서 좀 퍼져가지고 그래서 한 1-2년 정도 기간 동안에 10여 차례에 걸쳐서 지금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강의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강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재미없는 거 좀 빼고 재미있는 거 좀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와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요. 강의도 했고 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근데 우리 회사 이거 어떻게 적용할지 좀 막막하다 이런 좀 요청도 받아가지고 몇 건 정도는 제가 뭐 컨설팅이나 코칭 형태로 좀 도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온라인에도 계시니까 유튜브에도 제가 출연한 적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언론 매체의 인터뷰 통해 가지고 이거 왜 만들었냐 도대체 뭐 이런 식의 좀 그 스토리텔링을 원하셔가지고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후에다가 블로그에다가로 정리해가지고 이 내용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고 나서 이거 잘 긴가민가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이 블로그 찾아보시면은 조금 더 거의 슬라이드 거의 그대로 집어넣었고 조금 더 그 내용을 텍스트로 넣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강의 소개였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뭐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이
데이터 분석 방법론 자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매출액이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싶을 때 예측을 하려면 보통 이제 아주 간단한 형태라도 모델을 만들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회계 분석 같은 것도 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그런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하고 나면 항상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면서 얻게 된 인사이트에 대해서 임플리케이션, 시사점에 대해서 좀 정리한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됩니다. 네, 이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왜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이 있고 비즈니스 분석이 있는데, 근데 데이터 분석이 제가 느끼기엔 좀 큰 의미의 그 업무라고 하면은 그 중에는 프로덕트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제품 분석이 있고, 뭐 로그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는 조금 더 사업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뭐 그런 측면에 대해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거의 처음 가자마자 제일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내년에 얼마큼 벌 수 있어? 우리 사업이 내년에 어떻게 될까? 우리 제품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이제 요구사항을 얻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그 회사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를 하시게 될 텐데,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이제 알고리즘을 쓰는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선형으로 추적하는 방법. 예를 들면은 첫 해에는 100억을 벌었고 그게 작년이고, 올해 110억을 매출액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엑셀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선형적으로 추정을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죠. 주로 이제 현업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현업이라고 하면 업무 담당자가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같은 상황에서 CAGR, 그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해서 복리로 이것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년에 10% 작년에 성장했으니까 앞으로 5년간 그러면 10%를 곱하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161억이 이렇게 나온다. 이것은 보통 경영 기획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대표님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은 항상 그쪽에 그 골든룰이 연평균 성장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링을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이것이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고, 사실 틀렸다고 혼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틀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킨 사람도 알고 있고 한 사람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런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거 틀리는 거 왜 자꾸 하고 있지? 이거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의미라고 하면은 이제 이 구조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우리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팩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고,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 영향이 있지만, 이 숫자가 하드 데이터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 측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런 어떤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진 않았는데, 이거를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거 틀리는 내 자신이 싫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거 가지고 틀렸다고 혼나는 내 상황도 너무 싫고, 그래서 조금 이거를 진짜 이게 틀리는 것이 받아들일 만한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안 틀리는 방법에 대해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찾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영감을 주던 책을 발견해서, 이게 틀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공감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제 좀 의식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팩트풀리스라고 한 책인데요.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책이고, 사실 여기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분은 그 스웨덴 출신의 의사 선생님이시고, 근데 외과 의사는 아니시고,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전염병 예측 같은 모델을 해서 평생을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여기에 보면은 결국 그분의 주장은, 이 예측이 틀리는 이유는 우리가 모델을 결정할 때 사실 충실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장에서 설명드린 선형적 예측과 아니면은 연평균 성장률 이런 예측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할 때에 굉장히 휴리스틱, 그 관성적으로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거고 옆 회사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고 이런 식의 방법론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예측의 결과도 사실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때는 상당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주관이 들어가고 사실 그 해석이 들어가고 본인의 어떤 도메인 날리지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경험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좁게 보면 분석가, 넓게 보면 과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틀리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석 방법을 선택할 때 뭔가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을 했고 그리고 그렇다면 조금 더 사실 충실한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인구학적 모델링 방법이 더 맞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드릴다운을 해봐가지고 인구학적 예측 모델이 뭐지? 라고 찾다가 이 책을 발견했는데 이 책은 이제 서울대 조용태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고 2010년대 중반쯤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이 제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정해진 미래.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특히 인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의 5년 후 10년 후의 인구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매출액 예측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확한 확률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도로.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임기 여성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분들의 연평균 그 출산율이 거의 안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시뮬레이션 돌리면은 1, 20년 이후에 미래는 정해져 충분히 굉장히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의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또 영감을 얻어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재직 같은 회사의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방법을 바꿔서 적용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적어도 90% 이상의 확률로 90%라고 하면은 실제 발생한 매출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그 정도로까지 매출액을 추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정확도를 말하기 힘들 만큼 잘못된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방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상당히 높은 추정 확률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프로덕트 어널리틱스에도 이걸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저의 사고의 전환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저 혼자 몰래 골방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하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서 저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냐는 의뢰가 들어오니까 그거는 가능할 것 같다 해가지고 뭔가 또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또 재미있게 또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공부하면 또 그동안 제가 놓쳤던 분야에 대해서 놓쳤던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또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링 캐퍼시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장을 읽어보시면은 현재의 고객 유입과 리텐션이 유지된다면 미래의 비즈니스 지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을까? 보면 두 가지 인풋 지표가 있어요. 유입, 그 다음에 리텐션, 그 다음에 아웃풋 지표는 예출. 그러니까 두 가지 인풋 지표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제 방식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스에서는 여기 이 흐릿하게 보이는 이 저수지 모델을 가지고 사실 설명을 했고, 이 캐링 캐퍼시티라는 단어 자체가 이 생태학에서 그 환경 수용 능력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런 개념인데, 그것들보다는 조금 더 제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코호트 분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링 캐퍼시티가 그럼 뭐냐,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은 항상 이 그래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코호트 쌓기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커서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UA 유저 어케이션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명씩 들어온다 가정을 하면은 이 파란색 막대의 이 첫 번째 이 높이가 1000명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당연히 유저는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피자 조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이 피자 조각을 매달 하나씩 쌓고 그것들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달에는 1000명이고 그 다음 달에는 900, 예를 들면 800, 700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은 두 번째 달에는 다시 1000명이 들어올 거고, 근데 지난달에서 밀려온 900명이 있으니까 1900명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달에는 그러면 1000 더하기 900 더하기 80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시간이 갈수록 이 MAU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는 점점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코호트의 개수가 증가하고 각각의 코호트에서는 계속해서 유저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1000명이 들어왔는데 그 달에 나가는 유출되는 유저가 1000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마케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MAU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을 캐링 캐퍼시티에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잘 이해하셨죠? 네.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좀 사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런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제가 주변에 지인분들도 그렇고 제가 근무했던 회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 1, 2년 정도 이제 처음에 잘 흔히 말하는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가지고 굉장히 마케팅 공격적으로 해서 유저가 이제 많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면 유저가 늘어난다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성장이 더뎌지니까 이제 경영진에서 보통은 뭔가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이 정도 예산을 써가지고 이 정도 유저가 유입이 되면 매달 이 정도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돈은 그대로 나가는데 지표는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그래프를 놓고 설명을 하면 결국 점점 피자 조각이 쌓이면서 점점 우리는 이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이유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직 이번 달에 펀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음 달 3개월 후에 추가 펀딩을 받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러면 UA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줄였다가 다시 해보자 라고 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네. 시간을 제가 그때 이런 급격한 기울기로 이제 유저가 감소하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을 하고 뭔가 이거 뭐 서버가 내려간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각 팀장 미팅을 계속하고 계속해서 위기관리 미팅을 하고 이 원인 분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미래는 앞장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네.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사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그 구글 시트 가지고 시뮬레이션 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다 좀 정리를 했는데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코호트가 이렇게 1000명이 들어왔을 때 쭉 이렇게 빠지는 것을 제가 구글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첫 달에 1000명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 달에는 예를 들면 500명, 300명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들어온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점차 그 리텐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점점 진성 유저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정도까지는 뭐라고 해야 하나? 리텐션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6개월 이후에는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6개월 이후에는 이 확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유저가 우리 회사에서 느끼는 어떤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리텐션을 이렇게 M5까지 이제 리텐션을 따라보고 M6까지의 리텐션을 따라보고 이 시뮬레이션 할 때는 M6 이후의 리텐션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코호트라고 하면 이게 내려갔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달에는 이 빨간색 코호트가 쌓일 거고 그 다음 달에는 이게 노란색 코호트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달 1000명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높이는 약 2.58배 정도까지 간다는 거고 그때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24개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회사의 프로덕트의 체력이 그 정도라는 거죠. 우리는 24개월 안에 어떻게 보면 이게 런웨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뭔가 다음 액션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4개월 정도의 버퍼가 있다. 이 안에 뭔가 다른 걸 해가지고 우리 제품의 체력을 더 높이고 그 매력을 더 높여서 이거를 다 개선하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덕트로 피벗을 하든지 뭐 이런 식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80%를 이제 90% 정도로 한번 높여 보았습니다. 이때는 약 3,600까지 증가하였고 기간도 이 정점에 다다를 때까지의 기간이 약 3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90%를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걸 보여드리면 다 놀라세요. 예.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지 좀 이런 식의 좀 약간 패닉을 표현하시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높여서 95%까지 가보면 이때는 상당히 그래도 아까보다는 많이 증가해서 60개월 정도는 적어도 5년간은 이제 이 제품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제품이고 그때의 높이는 5.6배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99%로 높이겠습니다. 99%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이탈이 없다는 뜻이죠. 예, 이건 어떤 날은 100을 넘기도 하고 어떤 날은 98이 되기도 하고 약간 시즈널리티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이고 이때는 120개월이면 10년 이상 이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높이도 10년 후에 약 16배까지 높아진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예를 들면 뭐 유튜브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하우스홀드 네임 우리가 아는 그 빅테크 기업들 쿠팡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보통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회사라든지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 했고요. 이 내용이 이제 이 모델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왜 이런 모델을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 모델을 가지고 어떤 시사점을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터디 그룹을 여러 번 해본 결과 항상 사실 이제 앞쪽이 이해가 되고 나면 이 뒤쪽에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항상 그 토론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이 장표를 만들어 봤고요.
여기도 그때 같이 스터디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국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코드를 쌓는다고 했잖아요. 결국 사업이라는 게 되게 심플하게 보면 그냥 이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저한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첫 달에 다 유예를 시킨 다음에 이 고객들을 매년 계속해서 리텐션 100%를 만들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거 이상도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J커브, 로켓 성장 그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이 비즈니스에서 매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매출은 이 직사각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전지전능하지 않고 그래서 당연히 첫 해에 모든 코호트를 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가정은 그러면 매년 같은 정도의 코호트를 쌓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게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던 그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장이라는 것은 이 기울기라는 거죠. 예, 이 정점에 다다를 때까지의 기울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마케팅 예산을 많이 부으면 이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는 거고 좀 마케팅을 천천히 하면 이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마케팅을 빨리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은 요 빈 삼각형 정도 하얀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면은 마케팅에 대한 조급증이 저는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지금 이번 달에 유행하는 뭔가 키워드를 선점해가지고 그것을 UA를 해가지고 로아스를 높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의미 있죠. 의미 있지만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의미 있나?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건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폼드 디시전 이 숫자 정량적인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죠. 지금 그렇게 이번 달에 마케팅 예산을 2배 증액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런 것들을 숫자를 놓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반가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근데 매년 같은 수의 UA를 하지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제품은 제품 수명 주기를 따르기 때문이죠. 예. 처음에는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분들,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분들이 찔끔찔끔 들어오기 시작하시고 그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입소문을 내시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분들이 머저리티라고 하는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캐즘이라고 하는 이런 절벽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 머저리티에 계신 이분들은 검증된 제품을 사시려고 하는 분이고 이 앞에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분들은 검증되지 않았어도 앞으로 이게 검증이 될 것 같으면 내가 미리 그것을 사용해서 그거에 어드밴티지를 얻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 분들이 전환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캐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종 모양으로 고객에 유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이제 고개에 유입되는 거고 그것들이 이렇게 누적으로 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봤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상적인 성장 그래프는 S 곡선이 된다는 거죠. 이때의 가정은 리텐션이 100%일 때입니다. 근데 이거 비합리적인 가정이죠. 그럼 반대로 리텐션이 0일 때는 어떻게 될까? 아까 종 모형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S곡선과 벨커브 그 중간 어딘가에서 캐링 캐퍼시티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것을 C곡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의 정의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리텐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저 어케이션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의 문제였다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캐링 캐퍼시티라는 것을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새로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CC를 더 높이 더 멀리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까지 확보한 런웨이에서 우리는 무언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접근으로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정했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겠죠. 해결책은 당연히 X축, Y축 두 개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면에서 우리가 문제를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축을 개선한다, 리텐션을 개선한다는 내용이고, 우리가 리텐션을 80%에서 90%로 높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은 약 2600이라고 했을 때 약 1000명 정도의 MAU 증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역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에는 우리의 리텐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CRM 활동을 예를 들면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뭐 광고를 했을 때 그게 정량적으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리텐션을 그냥 다다익선이라는 개념으로 무조건 더 1%라도 높이면 좋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접근이 많은데, 이걸 계산을 해본다면 그게 공헌이익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더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또 리텐션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업종에서 근무를 해봤을 때 특정 업종에서는 무조건 리텐션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융, 은행, 증권, 푸시 메시지 안 보내도 리텐션 100%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매월 월급을 받고 그때마다 계속 카드값이 나가고 여기저기 결제를 하고, 이런 과정, 이 서비스 자체가 우리 삶의 리텐션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죠. 반면에 쇼핑 같은 경우에는 리텐션이 100%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자사몰 같은 경우에. 예, 제가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자사몰에서도 측정을 했고 플랫폼에서 측정을 했을 때 플랫폼 리텐션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사몰은 같은 제품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과 떨어져 있거든요. 약간 섬처럼 존재해요.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방문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 제품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높아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방문을 하는 경우가 낮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푸시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우리 제품의 리텐션을 높이려고 했는데, 반대로 이미 리텐션이 높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세로축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로축을 높인다는 건 결국에는 피벗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피벗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제 경험을 봤을 때 이 제품팀이 제품과 굉장히 유착하게 돼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 제품의 지표가 떨어지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무능한 것 같고 약간 이런 그 사고에 빠져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회의를 하고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캐링 캐퍼시티를 받아들인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제품의 미래는 정해져 있었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미래에 도달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을 마치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노력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언젠간 죽을 것이고 저의 대신에 제 이제 자녀가 뭔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바꾸면은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지금 우리 제품이 필요한 액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모델을 만들게 되었나, 그리고 이 모델이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은 여기 데이터 분석가 한승준으로 하시면 제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저밖에 검색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링크드인에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설명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2호 블로그에 보시면은 오늘 드린 내용 거의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